네, 다음 역은요, 통일부가 있는 5호선 광화문역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북한 측에서 잇따라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집단 탈북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요,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그 서 변호사님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대남기구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고 오늘 또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송환을 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할 수 없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주체가 이제 조선 적십자중앙위원회고 네. 이제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는데 그렇죠. 마침 또 엊그제는 그 동해안에서 이렇게 조난당한 4명의 어부 중에 2명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귀순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찰나에 북한이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서 기존의 공약에서도 말한 대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뭔가 말라리아 약품이라든지 이걸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북한이 우리의 이 선제 공격에 그만 그 한 꼴을 먹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반공격 논리로 지금 이와 같은 그 해외 식당 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것도 역시 자살골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리도 없고 무슨 뭐 북한이 돌려보내라고 해서 이와 같은 걸 이제 아마 북한이 끈질기게 계속 물고 늘어지겠지만은 남북 관계 발전이나 뭐 화해 협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사진 기억나요? 조금 전에 나갔던 사진이요? 네. 네.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죠. 이렇게 세련된 외모 때문에 세련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스타일이 세련돼서 굉장히 그때 좀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저때 저 사진 공개될 때 총선 직전이어서 뭐 북풍을 노린 거 아니냐 뭐 갖은 말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아무튼 화제가 되기는 했었어요. 네, 일단 뭐 선거에서 북풍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통하지가 않는 것 같고요. 당시에 사실은 이렇게 북한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주로 중국이죠. 한 130군데 정도 이제 해외 식당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화벌이를 중심으로 네. 하죠. 그런 것들 중요한 이제 외화를 이제 송금하는 그런 창고로 쓰고 있는데 저도 뭐 사실 중국 갔을 때 몇 차례 가봤습니다. 네. 갔는데 특히 이제 북한에 저렇게 외국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사진 나오면 이 어떤 망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뭐 평양 중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당 관계자들의 어떤 자녀라든지, 또 나와서 나름대로 그래도 외화를 볼 수가 있죠. 물론 대부분은 이제 송금을 하지만 실제로 본인도 외화를 만질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주로 이야기를 해보면 북한 내에서 주로 전문학교라든지 이런 걸 나와서 가무에 굉장히 능하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 말 주변이라든지 또 오면 여러 가지 국내 정세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똑똑하다고 할 거예요. 북한 내에서 좀 교육을 받은 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난해 뭐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아무래도 외국적 문물을 하고 또 남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또 외화를 지금 북한이 부족하니까 많이 또 북한으로 송금해버리니까 네. 본인들이 사실은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북한 식당에 종사하는 저는 이렇게 북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게 많아요. 아마 그런 측면들 때문에 지난번 12명이 집단적으로 또 탈북을 해서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벌써 1년 전 사건이어가지고 조금 잊혀진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저렇게 12명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네. 12명이 집단적으로 그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이 들어갔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직적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배인 1명 남자와 12명의 여성 종업원 아닙니까? 총 13명이네요. 네, 총 13명이죠. 근데 대부분 다 20대 초반 중반으로서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그 당시 아닌 게 아니라 뭐 강제 뭐 이런 성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강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무슨 한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초기 이동할 때는 다 북한의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요건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한두 명이 속아서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 전체가 속아서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의가 다 자발적으로 왔고 이제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북한으로 식당이 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으면 강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럼 나올 때 많은 빚도 줬고 금이 환영을 꿈꿨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른 것을 선택하는데 동의가 됐고 또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은 거의가 지금 대학생이 다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북한이 자꾸 부모 형제를 내세워서 눈물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택은 아주 현명했고 북한이 지금 뭐 저 사람들 안 돌려보내면 뭐 인도 사업 다 문 닫겠다 그러지만 절대로 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돌아가겠다고 할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정부가 돌려보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항상 그 탈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종업원들은 뭐 사상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시키고 그 출신 성분, 뭐 계층부터가 조금 이렇게 남다르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저도 그 북한 인권법 제정하면서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봤고요. 네. 그다음에 그 탈북자들 제가 법률 지원 활동도 좀 해봤는데, 네. 그리고 이게 중국 가면 저도 식당도 여러 번 가봤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상당히 그 당성, 그다음에 두 번째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노래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우리나라처럼 이게 연예인 정도 미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들만 놀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는 자꾸 억지로 제가 납치했다는데 그분들에게 고급 정보를 가진 분도 아니고 자발적인 탈북자도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납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저는 억지고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서 변호사께서 방금 중국 가시면은 식당도 여러 번 가보셨다고 네.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북한의 해외 식당이 김정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라는 여러 차례 그 공개된 증언들이 있습니다. 장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 재동포에 해외 북한 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 시설의 이용 자제를 지속 계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해외 식당 등 영리 시설은 북한의 외화 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 여행 시 이러한 북한의 영리 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 이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탈북을 할 정도면 그만큼 북한 내부의 속사정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좀 보도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탈북과 관련된. 근데 어쨌든 북한이 막 구체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남북 이산가족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2000년도에 처음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제가 이제 북한에 직접 가서 이산가족 상봉도 지켜보고 했는데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 사람들, 뭐 김일성 대학 교수 출신이라든지 뭐 등등 남한에서 올라간 분 중에서 유명 인사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좀 사는 분들이었죠. 네. 또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 북한 내에서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 사실은요. 이 남한에서 올라간 분들이나 또 남한에 가족이 있다 한다면 북한 내에서 관리 대상입니다. 굉장히 생활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멀리 보냅니다. 평양 있지 않고 멀리 보내기 때문에 그분들 한데 문제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되다가 이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할 때 남쪽 출신들 인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외곽지대 많이 삽니다. 예를 들면 한경도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사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을 이산가족 상봉에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산가족 상봉 뒤에 이제 한번 가서 적십자 회담할 때 가보니까 북한 측 인사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북한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번 하려면 이 옷이 없어서 일단 네. 우리가 그때 겨울에 갔거든요. 그러면 코트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겨울에 갔을 때도 전부 다 헛저고리만 입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도 맞춰주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북한 측에서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분들이 실제로 사는 것하고 나중에 나오면 TV에 다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옷이나 이런 준비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북한 내 이제 예전에 고위층들이 다 이제 이상한 상봉을 했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조금 그동안 북한 사회에서도 굉장히 소외됐던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분들이 상봉을 하게 되면 북한 체제에 굉장히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실제로 아마 상봉하는데 굉장히 꺼릴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자금 이게 돈이 많이 든답니다. 사람을 찾아내고 옷을 해입히고 또 준비를 하려면 북한 측에 선물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 측이 지금 꺼리고 있는 간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산가족들 뭐 고령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뭐 당초에 이제 신청한 인원이 뭐 예를 들면 13만 명이면 이제 절반도 뭐 안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북한에서 이산가족 그 선정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어디 상류계층부터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산가족이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이제 복잡군중이라고 핵심 계층의 아주 하위 개념으로서 제일 나쁜 계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살 수 없고 다 지방에 숙청돼 사는데
이 사람들 중에 과거에는 뭐 올라가서 김일성대 교수한 사람도 있고 했지만 그분들이 다 연세가 80, 90대다 보니까 다 돌아갔고 이제 2세대를 내세울 수도 없고 1세대만 요구하는 게 이산가족 상봉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산가족 자원이 고갈된 데다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 새로운 그 문재인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면은 적어도 비용을 우리가 좀 지불해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뭐 500불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때 한순간은 그 장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불러서 갈아입히고 뭐 이렇게 그 목욕시키고 잘 대우해서 뭐 가방도 똑같고 옷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준비하는데 돈도 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뭔가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조건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지 북한으로서는 점점 이산가족 자원도 고갈돼 있고 준비하는데도 문제가 많아서 이것이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현중 의원님, 네. 그 2000년이었죠. 1차 당시 취재기자로서 네. 1차 남북 이산가족 행사 취재를 해서 평양을 방문한 적이 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동아일보에 보니까 또 20차 남북 이산가족 행사에서 당시 참석했던 한 그 분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분들이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때 제가 올라갈 때 한 100여 번 정도 올라갔는데 돈을 많이 준비해 갔습니다. 달러를. 네. 왜냐하면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북한 가족에 주기 위해서 뭐 10,000달러도 준비하면 20,000달러, 30,000달러 상당한 양의 외화를 준비해 가서 사실 이게 이제 몰래 북한 가족들한테 전달해 주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그 나중에 이제 그 총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고 따로 이분들이 모여서 총화를 하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돈을 받은 걸 좀 이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내놓는데 그 액수에 북한 당국이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전체 모여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아서 이걸 이제 북한 당국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 상봉했던 가족들이 반발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반반씩 이렇게 나눠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고향에 갔을 때 고향에서는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북한에 남한에 가족이 있다고 해서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돈도 가지고 시계도 가지고 오고 막 물건도 가지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잘 살게 돼서 이제 그동안은 편지가 이렇게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가족한테 이제 돈을 좀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돈을 받고 뭐 했는데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가족 상황은 좀 안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줬던 돈하고 좀 돈 액수도 안 맞고 네.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 가족들이 아니 이거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썼는가 이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아 보니까 이게 그 당사자를 직접 쓴 게 아니라 북한 보이부나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좀 편지를 보내서 자 그럼 자금을 이제 중국을 통해 좀 보내달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돈을 전달하면 북한까지 살 수가 있으니까 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전달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공작을 해서 북한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산가족이 또다시 상처를 받는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했는데 지금 왔는 편지가 정말 가중해 보니까 필체도 안 맞고 네. 내용도 틀리고 그때 죽었다는 가족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북한에서 좀 조작해서 편지를 보내서 남한 당국 이제 가족들한테 좀 뭔가 또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안 수장님, 실제로 저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지금 뭐 탈북자들의 가족 송금이라든지 탈북 과정 이런 데도 이제 브로커들이 그 농단을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산 가족에 한해서도 저런 일이 보도가 안 됐을 뿐이고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산 가족들은 사실 황해도든 뭐 평양 이남의 분들은 거의 다 저 한경도 쪽으로 강제 이주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 주소를 가지고 그분들이 찾고 싶어도 고향에 거의 살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한 절반 이상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네. 또 북한이 뭐 노동당이나 보이송이나 이런 권력기관들도 뭔가 외화벌이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그 대상이 이산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이런 종목도 있다고 하니까 저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정부 북한을 향해서 민감 교류는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계속 이제 어깃장을 놓으니까 머리가 아픈데 네. 지금 또 하나 이제 골치가 이제 사드 배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 뭐 코미 청문회 때문에도 지금 이제
골치가 지끈지끈할 텐데 이 와중에도 지금 이제 사드 관련 회의를 했는데 좀 들려오는 이야기가 좀 뉘앙스가 우리 정부랑 조금 다른 것도 같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가요. 바로 이게 그 국방부 보고 이제 누락 문제, 그다음에 그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환경 평가 문제 이런 게 있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직접 미국 가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게 국내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미국 입장은 겉으로는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이게 속으로는 상당히 그 불만이 있는, 우회적으로 이게 불만을 표시한 이런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이게 사드는 옛날에는 이게 그 전략적 모성이었거든요. 쓰리 노. 바로 이게 그 어떤 먼저 요청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결정도 안 한다.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비밀주의. 이게 전략적 모성이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이제 그 절차적 정당성. 그래서 이게 투명하고 뭔가 이게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투명하게 하자. 이게 이제 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이게 대립하는 게 맞냐. 과연 이게 모든 무기를 알 권리 때문에 이게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이제 좀 약간 의문은 들고요.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 안보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굳건한 한미동맹. 이게 기본이 돼야지. 너무 이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떤 눈치 보면서 이게 균형 외교 이것보다는 정말 이게 굳건한 한미동맹이 기초되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그 회담의 협상 테이블에 사실은 사드 문제는 올려놓고 싶지 않은 게 이제 우리 외교 그 라인에서의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면 그걸 빼놓을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제 코미 전 FBI 국장이 청문회 하는 당일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국무장관을 불러서 사드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나와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일체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사인은 뭐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신호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용 실장이 이야기한 것도 보면 이게 우리가 똑같다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이제 어떤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중국과에서 좀 줄타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있었는데 그런 의도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우리 편에 서라. 빨리 우리한테 입장을 들으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중국 눈치를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아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사드 문제를 따로 의제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러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행동을 보면 반드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골적으로 저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우리 측에 확실한 답변을 저는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절차성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미국한테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교부 수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분을 통과시켜달라고 전직 외교부 수장들이 그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중에 송민순 전 장관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문재인 후보 시절에 굉장히 날선 대립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성명이라고 봅니다.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사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빼고는 전부 다 이 성명을 낸 것 자체는 보면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이 국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 그 결과에 따라서 강경화 후보자의 운명이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 모시고 남북 관계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이것저것 많이 짚어봤습니다. 네,